네, 일단 뭐 그 총선이 끝났습니다. 자, 근데 뭐 어쨌든 뭐 정치권 쪽에서도 그렇고 전부 다 뭐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여당의 이제 압승이라는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죠. 실질적으로 뭐 이제 그 총선 결과가 이렇게 부동산 표심만 가지고 사실 움직이는 건 아니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또 사실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그 총선에도 많은 또 이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 표심도 좀 이번 선거 결과에 좀 반영이 됐다. 뭐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부동산 표심이 어떻게 선거에 반영이 됐는지 이 부분을 한번 포인트로 우리가 짚어보면 될 것 같고, 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선거가 이제 끝났으니까 이 선거가 끝난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또 어떻게 결정이 되고 그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4.15 총선 그냥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냥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본다라면 부동산 표심은 명분보다는 실리를 선택했다. 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일단 정책의 명분이라는 게 있죠.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 뭐 총선 이제 바로 직전에 220 부동산 대책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수용성 쪽이었죠. 20 부동산 대책이라는 그 대책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것이 규제냐 아니냐 뭐 이런 어떤 그 표면적인 것보다는 이번에 뭐 이제 그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 뭐 수도권 쪽 같은 경우에도 거의 또 이제 정부 여당이 이제 압승으로 이제 나왔고 그렇죠. 지금 뭐 세종 같은 경우에도 따지고 보면 거의 뭐 그 조정 대상 지역에다가 투기 과열 지역, 투기 지역까지 다 이렇게 맞물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뭐 이쪽 같은 경우에도 거의 정부 여당 쪽에 거의 압승으로 이제 다 나왔습니다. 자, 이거를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19번의 부동산 규제 그렇죠. 지금 이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 많은 분들이 반사이익 자, 규제라는 걸 우리가 조금 들어가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거죠. 자, 일단 지금 그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얘기해 왔던 것, 지금 정부 여당 쪽에서 얘기해왔던 거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곳, 특히나 12, 16 대책에서 그것이 아예 그냥 정말 핀셋도 아주 초핀셋이었죠. 15억 이상 뭐 주택에 대해서는 아예 대출을 한 푼도 안 해주는 방법으로 해서 15억 이상 고가 주택 쪽에 엄청난 이제 규제들을 쏟아부었죠. 뭐 그 전에도 이제 많은 것들이 이렇게 물론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뭐 9억 이상도 되겠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고가 주택들이 이제 많은 곳들이 규제가 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자, 강남 3구가 15억 이상이 대부분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남 3구 쪽에 규제를 강하게 하니까 맞습니다. 바로 강 너머에 있는 강 북에 있는 마용성, 그렇죠. 마포라든지 용상이라든지 성동 이런 쪽들이 쭉쭉 올라가면서 마용성도 거의 15억을 넘어서거나 15억 가까이 가는 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마용성 쪽도 이번에 그 사정권 안에 이제 들어온 것들이 많이 있었죠. 12, 16 대책에서. 자, 그러니까 마용성 쪽까지 규제를 또 받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얻는 것들은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노도강 그렇죠. 뭐 노원이라든지 도봉이라든지 강북이라든지 그러니까 6억 이하라든지 9억 이하 쪽에 포지션이 많은 그런 밀집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또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또 받았다라는 거죠. 자, 또 아래쪽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금관구라고 해서 금천이라든지 관악이라든지 구로 이쪽들이 또 많은 이제 수혜들을 받았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 전체에 대해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특히나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 그다음에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이것의 비규제 지역들이 또 반사이익뿐만 아니라 또 풍선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풍선 효과다 그러면 수용성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떠오르죠. 뭐 수원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성남 쪽인데 자, 이쪽도 220 부동산 대책으로 또 이제 묶다 보니까 또 우리가 뭐 김부검이다.
요즘 뭐 말도 참 잘 만들어내는데 그렇죠. 뭐 김포라든지 부천이라든지 또 검단 쪽 사실상 또 많이 올랐고요. 최근에는 인천 쪽도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서구 이제 그쪽 또 연수구 쪽 뭐 이런 쪽도 많이 송도 쪽이죠. 또 많이 올랐죠. 지금 뭐 아래쪽에는 또 뭐 오동평이다 이렇게 해서 뭐 오산이라든지 동탄 뭐 평택 이런 곳까지 풍선 효과가 들썩들썩 했다라는 거죠. 자, 결론은 이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19번의 규제책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것이 규제냐 안 규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많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곳은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엄청난 규제로 느껴지기보다는 실리, 그러니까 내 집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부동산 어떤 그 반대 표심, 정부 여당에 대한 반대 표심으로 표출되진 않았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또 하나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 그렇죠. 지금 재건축하고 재개발 쪽에 이제 많은 규제책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신규 택지 분양하는 거 있어서 어느 이상은 분양가를 못 받게 하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로또 청약이라고 해서 뭐 레미안 원밸리 같은 경우를 뭐 굳이나 말씀을 드린다면 아니 그 옆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가 34억까지 갔는데 그렇죠. 이것이 지금 분양가가 16억, 17억에 84제곱미터가 결정이 되면 실제로 이것이 당첨되면 15억, 16억에 엄청난 정말 로또라는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자, 규제라고는 하지만 반대쪽에서 실제 분양을 받는 사람들, 무주택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규제가 아니라 반사 이익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을 규제로만 받아들이진 않았다. 결국은 반사 이익과 풍선 효과라는 이런 실리를 챙기는 쪽으로 부동산 표심이 좀 표출됐다. 그런 거에 따라서 서울 쪽, 그렇죠. 뭐 수도권 쪽이라든지 뭐 세종, 대전도 거의 많이 여당 쪽이었잖아요. 지금 대전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죠. 뭐 광주 같은 경우도 사실상 대대광해서 지금 많이 올랐던 그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실제 나타났고요. 자,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3기 신도시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자, 뭐 그 특정 지역에서 뭐 이야기 많이 나왔었죠. 이제 일산 쪽이 되겠는데 고양정 지역이었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 창릉지구 쪽을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뭐 그 표심이 좀 많이 좀 이제 야당 쪽으로 돌아서는 이런 것들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출마했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3기 신도시를 백지화하겠다라는 이런 어떤 그 공약을 이제 들고 나왔는데 결론은 어쨌든 정부 여당 쪽에서 이기는 쪽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자, 결국 3기 신도시라는 게 시작이 되면서 이 부분들이 사실상 일산 쪽의 집값을 낮출 수도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또 회복이 됐고 앞으로 이것들이 같은 시너지를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들도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이런 3기 신도시의 어떤 옆에 들어오는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거죠. 바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자, 이번에 총선은 우리가 정말 GTX 총선이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뭐 인천 쪽이라든지 수도권 쪽에 많은 후보자들은 정말 뭐 우리 동네 다 뭐 GTX 유치하겠다 또는 뭐 그 서울에 지하철 뭐 연장하겠다 이런 이슈들이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충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한 지하철역만 한 101개 정도를 만들겠다. 네, 엄청난 그런 공약들이 이제 쏟아져서 물론 뭐 그것이 실제로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유권자들이 뭐 잘 지켜봐야 되겠지만 자, 지금 일산 쪽만 얘기를 한다라면 일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3기 신도시에 대한 약간 위협도 있지만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한 또 반대 또 기대감도 있고 또 GTX 그렇죠. A 노선이 지금 2023년 지금 가장 빠르게 지금 개통이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다라는 거죠. 뭐 최근에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GTX D 노선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많은 이슈들이 됐었는데 결국은 이런 대규모 이제 그 지하철 호재들 결국 3기 신도시라는 호재 또 하나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라는 이런 대규모 호재들이 결국 순항했으면 좋겠다. 그냥
원한 대로 해서 이것들이 쭉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정부 여당 쪽의 지지들이 또 표심으로 일부는 나왔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금리 인하라는 거는 지금 많은 분들이 부동산 어떤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총선 결과에 따라서 뭐 달라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것은 팬데믹, 이 코로나 상황을 극복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지금 많은 좀 변화가 있을 거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그렇죠. 금리 인하 대한민국이 생기고 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0.75%라는 그렇죠. 자, 금리를 인하를 했죠. 자, 그러면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거는 정기 예금 금리가 지금 뭐 0.8%, 9% 이렇게 0%대로 낮아지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기대는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 금리도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뭐 경기가 어려워지고 뭐 하고 하면 결국은 내가 이 대출 이자를 감당 못하면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금매라든지 투매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금리가 인하됨으로 인해서 집값이 좀 연착륙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뭐 팬데믹 상황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이런 금리 인하라는 것이 집값을 조금 더 연착륙시켜서 조정의 폭을 줄이는 이런 역할을 할 것이란 것에 대한 기대감들도 높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또 하나는 자, 한국은행에서 무제한 유동성 공급이라는 정말 그렇죠. 한 번도 그 사용해 보지 않았던 일종 우리가 뭐 한국판 양적 완화다라는 바로 이 부분이 되는데요. 자, 결국 이제 무제한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라는 것은 이런 것들은 또 유동성 장세를 만들어서 이 유동성 장세가 팬데믹 상황이 끝나고 나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회귀할 수 있고 부동산 쪽으로 많은 이런 유동성들이 공급돼서 들어온다라면 또 한 번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많이 반영됐다라는 거죠. 결국 금리 인하라든지 무제한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값이 연착륙될 수 있는 기대감들 이것도 이번에 정부 여당 압승 쪽에 표심으로 좀 나타났다. 이 정도로 한번 좀 분석을 해드리겠고요. 자, 지금 또 그렇다면 진행 대기 중인 20대 지금 정책들이 어떻게 지금 될까요? 자, 종부세 개정안 지연될 가능성이 지금 좀 높습니다. 지금 뭐 어쨌든 간에 정부 여당 쪽에서는 12.16 대책 지금 강화안을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야당 쪽은 좀 완화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이것이 지금 20대에서 결정이 안 나면은 6월 1일 지금 종부세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는 뭐 이렇게 그 강화가 안 될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거죠. 21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또 하나가 지금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가 지금 여당 안으로 지금 올라 있는데 이 부분도 아마 좀 앞으로 좀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상한제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또 계약갱신 청구권의 도입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고요. 자, 또 하나가 지금 총선 과정에서 분양가 상한제 유예하고 양도세 중과 배제 요것을 좀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당이 압승되면서 가장 고민에 빠진 분들은 아무래도 그렇죠. 다주택자들이 되겠습니다. 자, 뭐 결국 이런 얘기죠. 규제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완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 다주택자들이 느끼고 있는 지금 심리가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죠. 어쩌면 완화해 줄지도 몰라라는 게 압승으로 끝났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면 다주택자들은 자 5월 중에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증여로 결정을 하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또 반대쪽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은 골든타임은 지났다. 자, 결국은 뭐 우리가 5월 말 이전에 완전히 뭐 그 등기를 완료해야지 종부세는 넘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양도세 중과 배제도 6월 말까지는 해야 되다 보니까 4월 말 이전에 정리가 안 됐고 지금 또 매수 쪽에서 이걸 받아주기가 좀 어려워요. 지금 관망세로 지금 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금매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선택하지 않은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결국은 또 버티기 쪽으로 갈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5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자, 우리가 5월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은 자, 매물 던짐이 나올까 안 나올까?
요 부분들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매수 심리가 그렇다면 팬데믹 상황이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돼가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살아날까? 요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규제 결국은 강화될지 안 될지 더더구나 더 중요한 그런 경기 부양책이죠. 지금 뭐 어쨌든 간에 LH 쪽에서도 지금 뭐 경기 부양책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약 한 40조 정도의 또 대통령이 경기 부양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자, 결국은 경기 부양책이 어떤 강도로 되느냐, 그것이 또 건설적으로 얼마나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의 향배를 가를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